안녕하십니까. 경찰정보학 제14주차 두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지난 14주차 첫 번째 시간에 교재 연구 다 마쳤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시간부터는 교재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기말시험 공지 다시 하겠습니다. 경찰정보학 기말시험은 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4시, 15시에서 16시 사이에 보게 될 예정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로 합니다. 같은 내용의 답안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17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경찰정보학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표지에는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옥 조교에게 답안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 늦을 때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재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2장 국가정보의 개요 제2절, 제3절 정보의 요건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그리고 정보 요건 간의 관계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절 정보의 효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보의 효용. 정보의 효용 들어가겠습니다. 제4절 정보의 효용입니다. 교재 연구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정보의 효용의 의의 알아보겠습니다. 의의. 정보의 효용이란 정보를 수집, 분석,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나 이익을 말하는데 특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강조되는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마치 이렇게 객관성, 이렇게 적시성, 예를 들어서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이런 것들은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생산된 정보가 사용자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효용이란 정보를 수집, 분석,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가치나 이익, 특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사용해서 어떤 가치나 이익을 얻는가,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의 효용은 요건을 갖춘 정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아무리 요건을 갖춘 정보라고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물론 사용 시점의 상황이나 사용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의 효용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정보 효용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형식 효용입니다. 형식 효용. 정보 사용자가 요구하는 외형 또는 형식에 부합할 때 효용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정보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서 정보의 형식을 차별화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의 장 또는 각 정보기관의 장과 같은 고위 정책 결정자에게는 가급적 중요한 핵심 내용만을 추려서 보고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은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굵은 글씨로 찍땡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은 수준의 정책 결정자들일수록 정책적 판단의 기회가 많고 그 영역 역시 방대하기 때문에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정보 내용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실무진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급, 과장급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찍땡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를 사용하는 정보 소비자의 수준에 따라서 정보의 형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생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일예로 최고 정책 결정자의 경우 다양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의 양이나 빈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중요한 보고 내용만을 간략히 요약하여
일쪽 매지 2, 3쪽 정도의 보고서로서 보고하고 낮은 수준의 정보 사용자들에게는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통계 자료나 도표 등까지도 적극 활용하여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시간 효용입니다. 시간 효용. 정보는 사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될 때 시간 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당연한 이것은 앞에 정보 생산자의 적시성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간 효용은 어떤 의미에서 정보 요건 가운데 적시성과 관련이 높다. 즉 적시성을 갖추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공된 정보가 시간적으로 가장 효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간 효용과 관련되는 정보 제공 시기를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보 사용자가 자신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기 또는 기한을 정하여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생산자는 그 시기와 기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사용자가 명시적인 정보 제공의 시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생산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정보의 생산자는 정보 사용자가 결정하여야 할 정책의 분야와 함께 관련된 정책 현안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려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생산자가 정보 사용자에게 지침을 요구하거나 주요 관심 현안을 문의함으로써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다음 세 번째가 접근 효용입니다. 접근 효용. 이 접근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높아진다. 이는 생산자 역시 분석 과정에서 첩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수록 효용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접근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분류 기록 관리 등을 전산화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접근 효용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 정보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안보나 국가이익 정책과 관련되어 반드시 비밀성 동그라미 하세요. 비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설명할 통제 효용과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까 접근성과 통제 효용, 접근 효용과 통제 효용이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접근 효용은 통제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급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철저한 방호벽 등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자료의 접근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자료의 전담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집중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네 번째, 소유효용입니다. 소유효용. 소유효용이란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대되는 정보의 효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적게 소유하는 것보다 효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정보 역량 차이도 결국 어떤 국가가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정보를 많이 소유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더 높은 정보 효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국가 간의 소위 정보 전쟁은 첩보 수집 능력이나 분석 능력 향상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정확성이나 수준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보를 많이 소유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보다 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최선의 대응책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는 국력이다 라는 표현은 정보의 소유 효용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통제 효용입니다. 통제 효용.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을 때 효용이 커진다. 이때의 효용성을 통제 효용이라고 한다. 정보의 통제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책 판단과 정책 결정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의 비밀성이 유지되지 않아서 잠재 적국이 정책의 방향을 미리 입수하게 되었을 경우 그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국가의 이익은 훼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각각의 필요를 감안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제5절 정보의 분류입니다. 정보의 분류. 자, 사용 주체 및 사용 수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정보를 사용할 주체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국가 정보와 부분 정보로 나눌 수 있고 사용 수준에 따라 나누게 되면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정보와 부문 정보입니다. 국가 정보가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자가 특정 부처의 이익이나 이익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지칭하는 데 반해서 부문 정보는 외교, 통일, 국방, 경제, 환경 등 특정 부처의 필요나 요구 이익에 따라 각 해당 정보기관에서 생산하는 비교적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의 정보를 의미한다. 사용 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 국가 정보는 전략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부문 정보는 전술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입니다. 또는 전술 정보 또는 작전 정보라고도 합니다.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는 군사 정보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전략 정보란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국가의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집, 분석, 사용되는 포괄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과 수준의 정보, 즉 국가 정보에 해당하고 전술 정보는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현실 사안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 부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략정보 또는 국가정보의 생산자는 국가정보기관이며 사용자는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자다. 이에 반해서 전술정보 또는 부문정보의 경우 국방부 정보본부나 정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나 외교통상부 및 통일부 등의 정보분석 시스템과 같이 각 부처 정보기관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필요로 한 정보를 생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소속하에서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아 국외 정보 및 일부 국내 보안 정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이 대표적인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경찰청 정보국의 경우 국가조직구조로 볼 때에는 일종의 부문정보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안보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전 분야에 걸친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활동 영역이나 성격으로 보아서는 일종의 국가정보기관으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정보는 그 사용 목적이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국가 이익을 외부의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적극 정보와 보안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적극 정보, Positive Intelligence입니다. 적극 정보란 국가 이익의 증대를 위한 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 및 정책 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타 각 분야의 국가 정책들이 적극 정보가 추구하는 정보 요소들이며 그 정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정책 정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가 정보기관과 부문 정보기관이 생산하는 정보 가운데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및 정책 환경의 진단,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정책과 관련된 민심의 동향이나 여론보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보안정보입니다. 보안정보, Security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보안정보는 적극적인 정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극적인 정보, 방첩정보 또는 카운터 인텔리전스 등의 용어로 호환될 수 있다. 이것은 적국의 인텔리전스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소극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방어적인 의미의 정보로서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국가 경찰 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보안 정보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해가 되는 모든 대내외 세력에 대한 정보와 국가의 보안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여기서의 보안정보 즉 소극정보의 동의어로서 보안정보와 경찰 기능적 분류를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인 보안정보와는 좀 구별이 필요하다. 후자, 보안정보는 경찰의 보안부서에서 수집 생산을 담당하며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 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급된 정보로 정의된다. 즉 전자의 보안 정보는 경찰의 보안 부서에서 담당하는 후자의 정보 기능을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는 원래 국가 정보를 시계열,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류하는 셔먼 켄트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서 정보를 과거의 사례를 총괄하여 서술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정보, 현재 활용 가능한 현용 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판단을 가능케 하는 판단 정보로 나누는 방법이다. 우선 기본 정보, Basic Descriptive Form입니다. 기본 정보란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들에 대한 정적인 상태를 기술하여 놓은 정보로 현용 정보나 판단 정보를 작성하는 기초가 되고 국가 안보와 정책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망라하여 놓음으로써 정보 사용자가 이를 참고하거나 정보 생산자가 정보의 평가나 분석을 위해서 활용하게 된다. 인구수, 경제력, 국토 면적과 같은 다양한 통계 자료나 정보기관에서 분석해 놓은 여러 정보 자료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에 현형 정보입니다. 현형 정보. 현형 정보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매일매일 국내외의 주요 정세 가운데 국가 안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선별하여 보고하는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시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에 해당하며 모든 사물이나 상태의 동적인 상태를 보고하는 정보다. 정책 결정자에게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기본 정보의 내용 가운데 어떠한 것이 변화되었는지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 정보기관들은 현형 정보를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매일매일 정보 상황을 보고하는 PDB, President Daily Briefing은 그 대표적인 현형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 사용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판단 정보입니다. 판단 정보. 이 판단 정보를 생산하기가 가장 어렵지만은 잘 안 봅니다. 판단 정보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하여, 즉 기본 정보와 현형 정보를 토대로 하여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평가 정보다. 정보 활동의 가장 본질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측을 주된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정책 결정자에게 정책 결정에 필요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종합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추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가장 정선된 형태의 첩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판단 정보를 생산할 정도가 되면은 아주 고참의 아주 유능한 정보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보, 현형 정보보다는 이 판단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에 정보의 대상 지역에 대한 분류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지역에 대한 분류는 뭐 뻔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출처에 대한 분류입니다. 정보 출처에 따른 분류. 정보 출처에 따른 분류란 정보를 그 정보가 얻어진 원천, 즉 출처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분류는 출처의 성격을 감안하면 정보 출처의 신빙성과 그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을 가진다. 근본 출처 정보, 부차적인 출처 정보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본 출처 정보 또는 직접 정보가 부차적인 출처 정보 또는 간접 정보에 비해서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 근본 출처 정보는 전자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중간 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의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정보관 자신이 직접 첩보 출처로부터 첩보를 수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후자는 중간 매체가 있는 경우의 정보를 의미한다. TV, 라디오, 신문 등의 공개 출처 정보들이 대표적인 중간 매체의 예이다. 정보관들이 이들 매체를 통해서 직접 정보를 감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 자체에 해당 매체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등 근본 출처 정보에 비해서 출처의 신빙성과 그 내용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두 번째, 비밀 출처 정보와 공개 출처 정보입니다. 비밀 출처 정보와 공개 출처 정보는 출처의 비밀 보호의 정도에 따른 분류다. 즉, 비밀 출처 정보는 그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의 입장이 난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력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출처를 말한다. 반면에 공개 출처 정보는 공개 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의미한다. 비밀 출처의 예로는 국가정보기관 등에서 비밀리에 정보의 수집과 생산 등에 종사하는 정보관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들 정보관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공작원이나 협조자, 귀순자 등은 물론 외교관, 주재관 등도 비밀 출처에 포함된다. 공개 출처 정보가 얻어지는 출처의 예로는 신문, 방송, 여행객, 전화번호부, 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기타 공개된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비밀 출처 정보와 공개 출처 정보를 구분하는 효용은 앞서서 설명한 두 종류의 출처에 따른 분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비밀 출처라고 해서 반드시 공개 출처에 비해서 신뢰성이 높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다. 이는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의 이유로 평가되었던 비밀 출처 정보의 수집 기능이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해서 상당 부분 공개 출처 정보의 그 중요성을 양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예산 등의 노력과 관리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밀 출처 정보 자체가 갖는 내부적인 요인, 예컨대 역정보 우려 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밀 출처 정보는 그것이 적이 일부러 흘린 역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는 실익으로는 무엇보다도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어떠한 정보기관이 특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비밀 출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공개 출처 정보의 획득 가능성 및 그 소요비용과 비교하여 보다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비밀 출처 정보의 획득 비용이 공개 출처 정보의 경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우선 공개 출처 정보의 획득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자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정기 출처 정보와 우연 출처 정보. 정기 출처 정보, 우연 정기 정보. 정기 출처 정보란 정기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 입수의 시간적 간격이 일정하거나 정보 입수의 시점을 정보관이 통제하고 있는 경우다. 이는 다시 공개 출처 정보와 비밀 출처 정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공개 출처 정보의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 일간신문, 정시 뉴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비밀 출처 정보의 예로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작원 또는 협조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우연 출처 정보란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 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일컫는 개념이다. 이는 다시 소극적인 성격의 우연 출처 정보와 적극적인 성격의 우연 출처 정보로 나뉜다. 전자는 정보관이 우연한 기회에 공개된 장소에서 주변 인물의 대화를 듣거나 행동을 관찰하는 경우 또는 사물의 상태를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정보관이 상시적인 정보 출처로 관리하지 않은 인물이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인물도 전술한 협조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기 출처 정보가 우연 출처 정보에 비해서 출처의 신빙성과 그 내용의 신뢰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평가된다. 다음에 여섯 번째, 정보 요소에 따른 분류. 그거는 정치 정보, 경제 정보, 사회 정보, 군사 정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수집 활동에 따른 분류 알아보겠습니다. 수집 활동에 대한 분류. 수집 활동에 대한 분류입니다. 앞서서 설명한 정보 출처에 따른 분류가 출처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서 수집 활동에 따른 분류는 출처에 따라서 어떤 수집 방법이 동원되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 이러한 분류는 첩보의 수집 과정에서 가능한 출처와 그 수집 방법을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각각의 출처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효용을 가진다. 수집 활동에 따른 분류는 크게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로 나눠지는데,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분류의 내용을 약술하고 기타 세부적인 분류와 각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3장 3절 첩보 수집에 관한 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자, 첫 번째가 인간정보, 영어는 휴민트, 휴먼 인텔리전스, 휴민트라고 합니다. 휴민트. 이거 개념을 잘 외워두세요. 인간 정보는 인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정보관이 대표적인 인적 수단이다. 이 밖에도 해외에 주재하면서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외교관인 주재관도 공적인 인적 수단이다. 이런 경우를 공직가장, 오피셜 커버라고 하는데 이와 달리 공직이 아닌 다양한 직업으로 가정하는 비공직가장, non-official cover의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공적인 인적수단 외에도 인간이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공작원이나 협조자 또는 망령자 또는 여행객 등의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을 다 휴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정보. 그래서 테크니컬 인텔리전스, 테친트라고 합니다. 테친트. 기술정보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 기술정보 가운데 시각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를 일반적으로 영상정보라고도 하며 이에는 재래식 항공 촬영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 레이더를 이용하여 수집한 시각적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 시각적 정보 이외의 각종 신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신호정보라고 분류한다. 이것을 시긴트라고 합니다. 시긴트, 이거 테친트와 달리 시긴트라고 합니다. 신호정보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대상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데 인간의 음성, 모르스 부호, 전화 회선, 이메일 등의 각종 통신 수단은 물론 레이더 신호, 레이저 등의 유도 에너지, 적외선의 방사 현상, 방사능 물질의 방사 현상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술 정보는 원칙적으로 잠재적 적국의 현황과 취약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를 제외한 기술 수단에 의해서 획득한 정보로서 대상 목표의 위치 이동 등을 확인하고 묘사하는 정보로서 징후 계측 정보 등이 있다. 기술 정보 수집의 한계에 관해서는 3장 3절 첩보 수집에서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3장 정보의 순환체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의 순환체계. 우리가 정보의 순환체계를 잘 알아야 내가 생산하는 정보가 어디서 어떤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 속에서 소비되는지를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생산하는 정보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정보의 순환 체계를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제1절 정보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순환 과정. 정보 순환의 개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정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기관들을 조직하고 그 정보기관들의 활동 원칙 및 절차 등을 정립하여 놓은 상태를 정보체계라고 합니다. 국가 안보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러한 국가 정보체계를 통해서 첩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여 정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유기적인 일련 과정을 정보 순환, 인텔리전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순환은 정보 요구, 첩보 수집, 정보 처리, 정보 분석 및 정보 배포 또는 전파의 다섯 단계를 거치거나 정보 처리와 정보 분석을 합하여 정보 요구, 첩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배포의 4단계를 거쳐 다시 정보 요구로 환류하게 되는데 정보 분석 단계에서는 첩보의 검증 및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해서 수시로 첩보 수집 과정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순환 체계의 개념이 바로 그림 1-1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정보 요구 requirement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requirement 하게 되고 거기서 첩보 수집을 들어갑니다. 그럼 첩보 수집 단계에서 그 다음에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정보 처리가 정보 분석 생산을 가게 되고 정보 배포를 하게 돼서 정보 요구자에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첩보 수집과 정보 분석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피드백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정보 순환의 과정을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순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 사용자의 요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정보 체계 내로 환류할 수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정보 순환 과정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단계들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흐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정보 생산 기관의 환류와 함께 정보 체계 내에서 각 기관 기능 간에 발생하는 소순환 과정들을 포함하는 유기적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사용자와 정보기관의 환류는 평가 등 1차 처리만을 거친 수집 결과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바로 긴급한 현황 정보일 경우 그렇습니다. 충분한 분석 및 종합을 거친 분석 결과가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경우 바로 판단 정보입니다. 나누어 볼 수 있다. 배포된 정보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정보 요구를 발생시킴으로써 정보 체계 내로 다시 환류하게 된다. 둘째, 정보 요구의 결정 단계에서 시작되는 정보기관 내의 소순환의 과정으로는 분석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첩보 수집 요구를 들 수 있다.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첩보의 내용이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보 요구를 결정하는 기획 단계로 환류된다. 해당 첩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수집 계획과 수집 기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첩보 요구의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서 긴급성이 높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최초 수집 단계로 환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기획 및 지시 단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쭉 넘어가서 맨 밑에 문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36축의 맨 밑에 문단입니다.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정보기관이 정보 순환의 과정에서 담당하는 기능 또는 단계들에 대한 정보학자들의 견해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로벤살은 요구, 수집, 처리, 이용, 분석, 생산, 배포, 소비, 환류 등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서 존스는 CIA의 분류를 참고하여 기획관리, 수집, 처리, 분석, 생산, 배포 등 5단계로 분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벤살의 7가지 단계를 주장하는 로벤살은 이러한 CIA의 순환 과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1차원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제로는 정책 결정자들이 정보 순환 과정 중간 단계에서도 수시로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구하려 함에도 환류를 명시적으로 도표에 나타내지 않고 있어 완전한 순환 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순환 과정 어느 단계에서라도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표에 명백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처리 및 이용 단계 또는 분석 단계에서 최초 요구 사항과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정보 요구를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보 요구가 요청될 수도 있다고 로엔살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이후 단계에서도 정보 사용자는 정보 요구를 수정할 수 있고 더 많은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로벤살은 특히 환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정책 결정 그룹과 정보 생산 그룹과의 소통 부족을 들고 있다. 정보 배포, 사용 이후 사용된 정보가 어떤 부분에서 유용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그 부분의 정보가 더 필요하고 강조돼야 한다는지 등에서 정책 결정자가 정보 생산자에게 지속적으로 환류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케이. 제2절 정보 요구 단계에서 알아보요. 정보 요구 단계. 정보 소비자가 정보 요구를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보 요구가 뭐냐? 정보 요구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요구 과정은 존슨의 분류 중 기획 및 지시 과정과 같은 단계이다. 따라서 첩보의 요구 과정은 정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의 첩보의 수집을 명령하는 단계로 정의된다. 정보의 사용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 즉 인원, 장비, 예산 등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보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획, 수집에 투여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지속적인 사후 통제가 요구된다. 여기에 첩보의 요구 과정이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구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때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정제해가지고 예산과 인력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기관이 정보 요구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사용자의 요구가 투입되게 하는데 이때 그 사용자가 누구이냐를 기준으로 첩보 요구를 분류한다. 요구의 주체의 성격은 특히 첩보의 요구 단계에서 수집된 우선순위, 수집기관의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정보기관이 상위에 있는 국가 지도자 및 정책 결정자의 요구의 경우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표적인 종적 요구의 주체이며 국가정보의 최우선적인 소비자가 된다. 그러나 행정수반이 모든 중요 국가정보를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수반을 보좌하는 기관, 즉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보좌관, 외교안보 수석 등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정보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정보기관과 횡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다. 산하정보기관을 가진 기관의 경우에도 전문성, 객관성이 높은 정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교, 국방, 통상, 통일 등 국가안보정책의 수립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들이 국가정보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해외 수집 기능을 결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국가정보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단, 이러한 횡적인 요구의 경우에는 국가정보기관이 모든 횡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정보기관이 선택적으로 협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셋째, 정보 생산자는 수집기관으로부터 입수되는 정보를 평가하거나 부여된 문제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를 내부의 교차 정보 요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시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 간의 교차 정보 요청, 국가정보기관 내부 부서 간의 교차 정보 요청의 경우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첩보를 요구하는 과정은 다시 세부적인 단계로 분류된다. 이들 세부 단계들의 유기적인 활동을 다시 소순환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보기관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정보 요구의 우선순위 등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가 기본 요소의 결정입니다. 기본 요소의 결정을 위한 소순환 과정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요구가 정보의 기본 요소에 대한 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어떠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소요별 정보의 분류는 학자나 정보기관마다 상이하지만 국가정보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과학정보 등의 분야 중 해당 부분을 확정하게 된다. 수집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수집계획서의 작성. 첩보의 수집계획서는 첩보의 조직적인 수집을 위해서 작성한 논리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첩보 수집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첩보 수집의 지시 및 사후 통제 기준을 삼을 수 있다. 첫 번째가 기본 요소입니다. 요구되는 첩보가 포함되는 분야를 정보의 기본 요소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명시해야 한다. 두 번째가 요구되는 첩보. 요구되는 첩보가 부문별 요소의 하위 분류인 첩보 기본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때 큰 제목만을 적시하고 내용은 유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요구되는 정보에 관련된 배경 첩보. 첩보의 의의, 필요성, 수집 시 차관사항 등을 간단히 적시하여 수집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수집 대상 첩보입니다. 첩보 수집 기관의 실질적인 활동 지침이 되는 내용이다. 가능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첩보의 수집자가 활동의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첩보 수집 계획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집 기관도 명시해야 됩니다. 첩보 수집을 책임할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이때 가용 첩보기관의 수집 능력, 수집 업무와 수집기관의 임무와의 연관성, 각 수집기관의 업무 역량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2개 이상의 수집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비교평가를 통해 첩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보고 시기, 분석, 배포, 사용 시기 등 정보수단의 단계 전체를 고려하여 첩보가 입수되어야 할 시기 등을 적시해야 한다. 세 번째 명시 및 하달입니다. 명령 및 하달입니다. 첩보의 수집 계획이 확정이 되면 해당 수집기관에 이를 지시한다. 지시의 수단은 보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구두 또는 문서 등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보안성을 유지할 필요가 높은 경우 문서보다는 구두 형태의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지시의 정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수집 활동에 대한 조정과 감독입니다. 기획과 지시라고 하는 요구 단계의 주요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시 이후에 수집 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조정이 없으면 수집 활동의 효율성은 확보될 수가 없다. 이러한 조정 및 감독을 위해서는 요구 부서와 수집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시, 명령의 문제점에 대한 의사소통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집 단계에서 요구 부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파악하거나 요구 부서의 오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의 환류가 일어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정보 요구의 방법입니다. 정보 요구의 방법. 정보 요구의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공부했는데 PNIO, SRI 이런 거 다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정보 요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요구의 방법은 그 형식에 따라 구두와 서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두에 의한 정보 요구에는 대면하여 전 대화를 통해 요구하는 방법과 전화를 통해 요구하는 방법, 다수의 정보 수집기관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요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서면에 의한 방법에는 공문서의 전달에 의한 방법과 메모 등의 비공식적인 서면에 의한 요구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요구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 요구의 분류를 통하여 수집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 기관이나 정보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양하며 계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 수요에 대하여 수집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 요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우선적으로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제한적인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정보기관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우선 정보 요구 방법 중에 PNI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 PNIO입니다.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입니다. PNIO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를 작성하게 된다. PNIO란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 목표로 선정된다. 그래서 PNIO 각주 9번 보시겠습니다. PNIO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 제4호에서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국가 기본정보 정책의 수립. 두 번째, 국가정보의 중장기 판단. 세 번째, 국가정책 목표 우선순위 작성. 네 번째, 국가보안 방식의 수립. 다섯 번째, 정보예산 편성. 여섯 번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본 지침 수립입니다. 42쪽입니다. PNIO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정부 각 부처가 각자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대강을 정부에 보고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후 이를 통합해서 취합된 정부 각 부처의 정보의 내용과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역량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PNIO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첩보 기본 요소 Essential Element for Information EEI라고 합니다. 일단 PNIO가 결정이 되면은 각 부문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 임무가 부여되는데 각 부문 정보기관들은 첩보 기본 요소를 작성해서 수집에 임하게 된다. EEI란 해당 부서의 정보 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사항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1회의 정보 수집으로 정보 수요가 충족된다든지 정보 수요가 발생한 배경이 일시적이거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안이어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비항구적이고 비일반적인 경우에는 EEI 형식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EEI가 후수라는 특별첩보 요구 SRI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이때 양자의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정보의 요구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첩보 수집 계획서가 작성되어 활용되는지 여부를 들 수 있다. 특히 EEI는 그 반복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수집 계획서를 하달하여 첩보의 수집을 지시하는 데 반해서 특별 첩보 요구의 경우는 그 일회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전적인 계획서의 하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첩보 기본 요소 EEI는 군사정보 분야에서 유리한 용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단 정보기관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문 정보기관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정책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첩보 요소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특별 첩보 요구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 SR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PNIO나 부문정보기관의 EEI가 미래의 정보 수요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SRI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SRI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정 지역의 특별한 돌발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첩보를 요구하는 방법이다. SRI로 요청된 첩보는 그 단기적 효용으로 인해서 다른 첩보들에 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첩보의 수집기간은 전술한 PNIO나 EEI에 의해서 국가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 또는 계획이 매일매일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수요를 예상하여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 요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PNIO나 EEI가 상정하지 않고 있는 특정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실용적인 것은 특별 첩보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수요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정황은 수시로 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정기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첩보 요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필요성이 대두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수시로 SRI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SRI를 하달할 때에는 정보 수요가 발생하는 배경이 되는 지식, 수집하여야 할 첩보의 내용, 첩보의 획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수집 기간별 주요 목표, 첩보의 보고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